실수로 학교 형님 바지에 우유를 쏟았어요. 그냥 뿌리치고 싶었는데 보자마자 얼굴이 빨개져서 멈췄어요. 이쯤 되면 글자 반대편에서 소리가 나면 실패예요. 형님, 아침 일찍부터 장난치시네요. 나중에 수업 가도 괜찮을까요? 맨, 1교시가 벌써 밝았네요. 얼른 얼굴을 닦고 우유 한 팩을 직접 가져다 빵 위에 얹어 기숙사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너무해요. 아직 교실이 붐비지 않아서 다들 조용히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줄 여자애들은 거의 다 차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학생 옆에 앉을 자리를 찾았어요. 아침밥을 들고 가니까 옆에 앉은 남자애가 곤히 자고 있었어요. 마커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사이에 아침밥을 먼저 먹으려고 우유통에 들어갔어요. 아, 튜브가 찔렸어요. 이 상자를 열 수 없을 것 같아요. 잠시 힘겹게 버티다가 나는 상자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응시하며 속으로 조언을 구했다. 괜찮아. 아직 모서리가 몇 개 남았다. 나는 마지막 하나를 쓸까. 계속 생각하며 우유 상자를 꽉 쥐고 세게 물었다. 세미가 이겼을까? 마침내 우유 상자를 열었지만 너무 과했을까? 맨손으로 우유 상자를 제어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마시기도 전에 우유는 이미 매진되었다. 그것은 나였고 나는 여기에 가장 갇힌 그들이 견뎌야 했다. 내 옆에 있는 돼지의 해는 원래 언제 깨어났는지 모른 채 잠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앉아서 듣고 있다가 모두 나를 보기 시작했다. 그가 옷을 벗으려는 순간을 즐겼기 때문이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내가 보지 않아도 괜찮았지만 보자마자 나는 즉시 충격을 받았다. 누군가 눈을 크게 뜨고 그의 다리가 충격을 받았고 그의 눈을 보니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검은 티셔츠, 나오지 않는 우유 조각이 턱 아래로 늘어져 있었다. 바지도 빠져나올 수 없었고 케이크가 닿은 자리는 그대로였고 우유는 여전히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깨어나 우유팩을 내려놓았다. 나도 침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은 신경 쓰지 않고 티슈를 뒤져 사과하고 그를 닦아주었다. 미안해. 그래도 얼룩은 여전히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얼마 후 나는 얼룩이 여전히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갑자기 깨달았고 눈을 감고 결심하고 손을 넣을 준비를 했다. 강한 손이 갑자기 내 손을 밀어냈다. 바로 그 직후 뒤에서 놀란 소리가 들렸다. 책벌레. 안 돼. 형님, 두 분이 벌써 나랑 놀아주시는 것 같으세요. 아직 수업에 가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1살짜리 학생이 검은 모자를 원해서 교실 뒷문으로 들어왔다. 두 손에는 빵 한 조각과 우유 한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들어가자마자 그 광경에 그는 거의 깜짝 놀라 아침까지 먹을 뻔했다. 형의 얼굴. 멀리서 보면 누가 다가와도 자기 일처럼 느껴진다. 3일도 안 돼서 여자애랑 수업 시간에 이런 걸 하는 것도 다 자기 일처럼 느껴진다. 순간의 기쁨에 주체할 수 없어. 입가에 호기심이 가득했다.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다는 걸 깨닫자 형은 곧바로 목소리를 낮추고 친절하게 말했다. 형은 이렇게 심심해. 형은 여전히 형이지만 이 장면은 너무 자극적이다. 형의 옷뿐만 아니라 미녀의 얼굴과 몸매까지 엉망이다. 남들이 뭐 보든 상관없다. 나는 벌떡 일어나 형의 눈을 마주쳤다. 이게 바로 기쁨의 기쁨이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형이 오해한 게 분명하다. 생각처럼 우유가 아니라 우유가 가득 찬 거야. 진짜 계속해. 하지만 기쁨의 기쁨은 마치 개미에게 계란을 던진 것과 같아 큰일이고 얼굴은 굳어있고 내게 윙크했고 신우이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누가 당신의 신우이입니까? 히엠 50에는 신우이가 있습니다. 장면의 장면은 장면을 말했습니다. 신우이. 나는 장면의 장면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전화하십시오. 너무 긴장해서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너, 아니야. 이리 와.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내 머리 위에서 말했습니다. 가려운 어조는 약간의 불편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내 손목에 가해진 힘이 점차 이완되었다가 천천히 풀리고 내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흑백의 대비가 강렬한 느낌을 이해하기 위해 정점에 달했고 내 심장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나는 따뜻한 온도를 느꼈고 내 손의 휴지가 제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나는 그냥 집어올리는 것을 멈추고 내 앞에 누워있는 얼굴을 분명히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머리, 짙은 눈썹, 선명한 눈, 고든 코.
날카로운 선 하나하나가 마치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금지된 듯한 강인한 남자였다. 완벽한 외모를 깨는 유일한 것은 눈썹에서 눈꺼풀까지 비스듬히 난 3cm 길이의 상처뿐이었다. 다소 내성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뛰어난 외모는 가려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더욱 야성적이고 교활하게 보이게 했다. 이 상처를 보자마자 나는 그를 바로 알아보았다. 그에 대한 소문은 무성했다. 그는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늘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으며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난 상처가 그 증거였고 동시에 소딕탄도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내 앞에 있는 소녀는 입과 얼굴에 분유가 묻어 있어 조금 어리석어 보였지만 눈은 맑고 밝았고 그를 볼 때 그녀의 눈은 아주 밝았다. 붉은 국수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퍼져나갔고 그의 눈빛에서 그녀가 여전히 그를 지켜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미안해요. 지금 떠나요. 라고 말하고 짐을 싸서 눈을 내리깔고 그의 눈에 들어갔다. 신령을 만지면 그는 남의 호의를 보는데 익숙했다. 하지만 이 어린 소녀의 머리를 보자 양은 토끼처럼 놀라서 왠지 모르게 담배를 피웠다. 필요 없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신령을 만지자도 그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설명하고 싶지 않았고 그저 눈을 들여다보며 후이를 바라보라고 명령했다. 찬우이는 형의 말을 바로 알아차리고 떠나기 전에 내 손에 아침밥을 쥐어주고 의식을 치렀다. 형님, 저 갈게요. 좋아요. 형님, 형수님. 아침밥 천천히 드세요. 이게 바로 빠른 호의입니다. 이 아침밥에서 신령을 만지면 한 조각만 가져다가 자연스럽게 먹었습니다. 나는 나머지 부분을 치고 잡으려고 기다렸고 그는 입을 열어 대답하며 당신을 위해 의식을 치웠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사과하거나 셔츠를 벗으세요. 내가 구하는 걸 돕겠습니다. 그러자 땅의 신이 속에 든 빵을 한 입 베어 물고 조금 마른 것 같아서 두유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참을 생각은 아니었지만 땅의 신이 나를 변태처럼 바라보는 것을 보고 나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 말은 지금 웃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새 것을 줄까요? 필요 없습니다. 땅의 신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가난하니 여자처럼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의 앞에 있는 어린 소녀는 얼굴이 붉어지고 너무 더워서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빨리 거절할 줄은 몰랐다. 나는 황급히 말했다. 제 이름으로 식사 초대를 할게요. 꼭 동의해 주셔야 해요. 옷 갈아입은 보답으로 그리고 아침 식사까지 챙겨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요. 딱 한 끼만요. 안 그러면 정말 미안할 거예요. 땅의 신은 그 여자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여자애가 식사 초대를 하는 건 처음이었다. 굳이 얘기하러 온 건 아니었지만 그의 얼굴에 떠오른 두려움을 보자마자 그들은 바로 자리를 떠났다. 심지어 반 친구들까지도 그를 보면 모두 피했다. 어차피 식사는 밥이고 누구랑 같이 먹는 것도 밥이지. 그냥 말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앞에 있는 여자는 애처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내가 뭘 그렇게 심하게 했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정말 자기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원래 거절하려고 했다. 그런데 차가운 눈초리 녀석이 그를 쳐다보자 그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다. 나오면 쉽게 들키지 않을 거야. 잉잉, 정말이야. 내 눈이 즉시 밝아지는 것을 보고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니엠니엠이고 이름은 디엠탄. 하지만 일이 있어서 내일 내 지방에 갈 수 있겠어. 슈용딕탄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인 다음 자연스러운 시력을 숨기고 싶어 하는 듯 침대에 다시 쓰러졌다. 탄 형님, 갈 시간입니다.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슈용딕탄이 깨어났다. 공부 시간에는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던 방을 둘러보니 옆에 앉아있던 작은 바퀴벌레 그림자가 더 이상 없었다. 탄 형님은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 숨겨진 여동생을 찾고 있었을까? 그녀는 오랫동안 그것을 숨겼다. 흥미롭게도 탄 형님은 숨겨진 여동생이 많았다. 치는 처음에 형님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묻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나중에는 많았다. 그는 배우지 않았고 문 앞에서 내 목에 배운 것을 숨겼을 뿐이고 심지어 내 목에 명령번호를 물었다. 형에게 말하지 않은 건 분명 탄 형이 질투해서였을 것이다. 말도 안 돼. 숨겨진 누나가 어떻게 그를 좋아할 수 있겠어. 하지만 형의 현재 모습을 보니 생각할수록 그럴만했다.
수옹딕타는 쩐후이의 운율에 귀를 기울이며 손을 내밀었다. 이미 몇몇 후배들이 문 앞에 서서 수근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호수는 누나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너무 예뻐서. 형! 이게 뭐야? 쩐후이는 가상허에 분홍색 스티커 메모를 썼다. 번역신을 터치해서 봐. 네가 너무 많이 자는 걸 봐서 전화하지 않았어. 오늘 아침 일은 정말 사과할게. 난 인격 감염이야. 이건 내 책임으로 가는 명상의 출구야. 많은 것들이 나를 압도해. 밥 먹으라고 권할 텐데 넌 끝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 내가 무의식적으로 자물쇠를 풀었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 주변의 후배들은 안개로 변했고 형은 문을 닫았다. 진짜든 가짜든 다시 보자. 물과 콩. 뭐가 그렇게 무섭지? 상상해봐. 키 큰 남자가 거의 전쟁 초대장 같았고 눈에는 속임수가 서려 있었다. 수도의 한 남자가 당신에게 미소를 지었다. 쩐후이는 속으로 침을 삼키며 결심했다. 오빠에게 기름 누나를 과하게 책임지게 된 사실을 들키지 않기로. 쫓겨날까봐 가벼운 바람이 문짝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루는 사긴 했지만 예전처럼 덥지는 않았다. 오늘 아침 부이 웨이트가 할 일이 있다고 말했던 그 남자는 이제 기숙사에 혼자 남아 소파에 편안히 누워 눈을 감고 즐겼다. 다리는 덥지도 춥지도 않았고 채속옷으로 갈아입었다. 탁자 위에는 시큼한 역사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상자를 잡고 상자 뚜껑을 가볍게 열었지만 오늘 아침 역사 상자를 놓고 씨름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쩐후이의 새 메시지만 떠 있었다. 잘생기고 따뜻한데 쩐후이가 기름 누나를 탓하라고 연락을 보냈어. 이게 바로 그의 잘못이야. 고맙습니다. 뺨이 붉어진 새 친구가 미소를 지으며 마침내 그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스케줄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뭘까요? 놓친 기회와 이 우연한 만남을 주선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건 뭘까요? 그는 개인 페이지에 아무 글도 올리지 않고 레브라도 형제견이라고 쉽사리 비난했습니다. 잠시 서 있었지만 친구 요청 냄새는 여전히 맡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가 전에 그 쪽지를 봤는지 먼저 그녀를 비난할까봐 걱정됩니다. 오늘 아침 만두를 먹을 때 붉어진 얼굴이 생각나네요.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요구르트의 달콤함이 입안에서 녹아내렸기에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미소 지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침내 액체를 씻은 후 그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는 따뜻해졌고 몇몇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렁이 소리. 지렁이 그림자가 두 번 울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유 마시러 갈래? 내가 사줄게. 사진은 우유 가게에서 뛰어다니는 지렁이들의 모습입니다. 사진 구석에서 밀을 따는 손도 보였습니다. 그를 식사에 초대할까 생각 중인데 좋은 기회 아닌가. 망설임 없이 키보드에 향을 쳤다. 너희들 어디야? 남쪽 수수료까지 더하면 하기 쉽고 공식적이고 사랑스럽지? 그럼 나중에 올게. 알았어. 시누이. 귀여운 사이징. 옷을 고르러 향방 앞에 서서 가운데에 서서 미소를 지었다. 그를 유혹할 수 없을 거라고는 믿지 않았다. 안에 있는 다른 밀크티 가게는 거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긴 줄이 바깥쪽으로 뻗어 있었다. 시누이. 여기 이 전화가 군중 속에서 너무 눈에 띄었어. 시누이. 사장님이 안에 계셔. 시누이. 가게로 데려가죠. 나는 그의 몸에 있는 지저분한 유니폼을 보며 호기심에 물었다. 여기서 일하세요? 시누이. 작은 목소리로 말해줄게. 여기는 내 나이 또래 사장님의 가게야. 밖에서는 다들 우리가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줄 알지만 사실 여기가 신의 가게라는 걸 아무도 몰라. 내가 주는 사탕은 정말 신선한데 사장님이 월급도 주시잖아. 형수님. 어떠세요? 사장님을 모시고 이모가 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말할 필요도 없이 후이는 다리가 더 꼿꼿해져서 마치 자기 나라 사람인 것처럼 더 크게 웃고 있었다. 나는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파스텔 핑크색 벽, 곳곳에 놓인 인형들, 우유와 사탕이 가득한 달콤한 분위기. 이곳은 그 노인의 가게였다. 그 특유의 자질이 넘쳐났다. 하지만 그 이기적인 얼굴은 나를 더욱 부끄럽게 했다. 남자들은 모두 탱크톱에 팔뚝살, 바지를 입고 겉에는 분홍색 앞치마만 두르고 있었다. 미친 듯이 힘센 남자들이 모인 가게는 아니었으니 이렇게 붐비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내가 리더의 다리를 이끌고 걸어가는 것을 본 남자들은 일을 멈추고 흥분해서 인사를 건넸다.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당황해서 손을 들었지만 속으로는 미친 듯이 웃고 있었다.
잘생긴 근육질 남자들이 신우이라고 부르는 건 이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있을까? 누군가 나를 노려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하얀 눈썹과 하얀 눈을 가진 노인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살짝 올라간 셔츠에 웨이터는 꽤 활동적이었고 약간의 매력도 있었다. 하지만 메인 초대장 옆에 생수 한 병, 손에 든 분홍색 우유 한 잔은 왠지 모르게 귀여웠다. 나는 도저히 한숨을 쉴 수 없었다. 왜 그는 잘하지 않는 걸까? 며느리가 무슨 한숨을 쉬는지. 입술은 오빠가 그녀를 위해 섞을 수 있을 만큼 부츠를 골랐다. 후이의 다리가 머리를 내밀고 나를 용의 교차점에서 끌어냈다. 뭐든 간에. 하지만 왜 너도 그들과 같은 유니폼을 입지 않는 거지? 후이의 다리가 다른 직원들과 달리 검은색 끈이 달린 날씬한 셔츠를 입고 자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팔짱을 꼈고 하우는 말했다. 이야기야. 며느리. 나는 남자의 미덕을 굳건히 지키고 리더가 되는 것을 믿지 않아. 옆에 서 있던 직원이 그 말을 듣고 말했다. 며느리, 그를 믿지 마. 하지만 그는 연관성이 없어서 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 말을 마치고 나니 쟁반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릭비엔, 이 개구리. 릭비엔의 다리 매니저는 서로를 노려보기 시작했다. 일하러 가자.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고양되어 있었다. 역사 번역본의 말에 아이들은 곧바로 진지하게 각자의 일을 하게 되었다. 며느리, 뭐 마시고 싶으면 오빠한테 말해. 내가 손님들 데리러 갈게. 찬후이가 나한테 메스를 주고는 급히 가버렸어. 나와 수딕탄 둘만 서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지. 수딕탄의 시선이 눈앞의 여자에게 멈췄어. 크림색 바디수트를 입고 가느다란 허리를 부각시켰어. 검은색 샌들이 드러나 부드럽고 사랑스러웠어. 높은 치마는 곧은 다리를 드러냈고 흰 단초는 빛을 반사하지 않아 사람들이 아래를 내려다보기 힘들었어. 그 오만하고 속물스러운 사람들처럼 뭘 마실까? 그가 3번이나 말했어. 나는 손에 든 메스를 내려다봤어. 이거 메스에 있는 가장 큰 잔을 가리켰어. 수딕탄이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따라오지 않자 다시 멈췄어. 그리고 가버렸어. 알았어. 작은 방은 조용했어. 마치 믹싱 스튜디오 같았지.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 이곳 주인이 매우 사려 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곰 모양의 앞치마를 두른 시인은 음료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의 움직임은 난로 위에서 능숙했습니다. 그가 그 사람을 준비시키려고 할 때 그는 셔츠를 입고 나를 바라보며 탄탄한 복근과 등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시가 돌아서서 그의 시선이 내 등에 고정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허락을 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너무 부드럽고 내 허리는 너무 아름다워서 그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손님은 방금 한 말을 깨달았고 나는 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고 이런 대답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 직후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우유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분명히 붉어졌습니다. 그는 또한 숟가락을 조금 내렸습니다. 나는 눈을 비비며 그 등을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시인은 우유 2잔을 들고 있었고 곰 모양의 앞치마는 갈아입었고 겉옷 한 겹만 더 남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를 덮고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신 다음 대답하는 사람에게 정직하게 건넸다. 정말이야. 형님, 당신의 정직한 손이 너무 멋져요. 시가 반응하기도 전에 나는 이미 그의 잔을 치웠다. 이게 바로 그가 마신 잔이에요. 시는 즉시 내 손에 들린 잔을 뒤로 옮기고 다른 잔을 건넸다. 그의 어조는 진지했다. 이거요. 나는 그것을 집어 흔들었다. 잔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내 발은 무언가를 깨달았고 나는 입을 삐죽거렸다. 잠깐만요. 그래서 실수로 당신의 잔을 마셨군요. 그러면 상처가 나서 우리가 계속 키스하게 될 거예요. 시인은 입술을 삐죽 내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많은 말을 한 것 같았다. 주변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호랑이 비의 분위기가 움직임을 멈췄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에 든 잔을 꽉 움직였다. 형수님, 어서 가자. 갑자기 밖에서 쾌활한 문간이 울렸다. 시의 친척들이 문 밖으로 뛰쳐나와 도망치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손에 든 커피잔을 닫고 그녀의 입술을 살짝 깨물었지만 돌아보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가게는 텅 비어 있었고 남자아이들도 옷을 갈아입었다. 나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오늘은 이달의 달이고 가게는 잘 되고 있으니
형수님. 일찍 문을 닫고 푸짐한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하셨다. 우리는 서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형수는 같이 가고 형수는 직접 들어가는데 밥을 먹는 건 드문 일 아니냐. 수딕탄이 요리한다는 말을 듣고 기대가 컸지만 옆에 서 있는 형수들을 보니 조금 망설여졌다. 나는 아무 데도 가지 않겠다. 그냥 나를 감염자라고 불러. 그럼 알겠어. 형수님, 이건 드문 기회야. 형수님, 괜찮으신가요? 수딕타는 파이프에 있는 붉은 표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형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다리가 너무 안 좋아서 수딕탄 앞에 있는 손이요. 어쨌든 온 식구가 먹을 요리인데 한 명 더 시켜도 괜찮겠습니까? 글쎄, 그가 거절하지 않자 나는 조금 화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을 따라 나가면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생각했다. 어린 소녀와 조수에게 갔다. 원래는 너희들을 식사에 초대하려고 했기에 내가 요리해주겠다. 조수는 내 하얗고 부드러운 손을 흘끗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요리는 잘하는 줄 아나. 나를 업신여기지 마. 난 아무것도 잘 못해. 요리는 사소한 일이야. 우리가 간 곳은 조수학교 근처에 있는 저울이었다. 배에는 음식이 가득했고 살아있는 생선을 먹었다. 나는 자신감 있게 소매를 열어 내가 처리하도록 했다. 사람이기에 미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지금은 인도산 재료로 소를 만들고 있는데 물고기는 몰기가 쉽습니다. 머리카락은 생선 육즙에 젖어 끈적거렸고 얼굴에 문질러야 했는데 정말 끔찍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던 당신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악어 호랑이를 보냈어. 아니면 이 물고기는 좀 수줍어. 밖에서 놀라고 가볍게 말했습니다. 부러진 다리는 입을 다물고 더듬거리며 보여드리지?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물이 가장 차오르기도 전에 키 큰 그림자가 앞으로 나서 시야를 가렸습니다. 몸을 만지작거리며 한 손은 물고기 아감이 양쪽을 꽉 움켜쥐고 다른 손은 차분하게 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던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은 물고기를 던져버렸고 집은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냄비 안에는 검은 물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 물을 채워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가짜에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이 전장의 꼭대기에 있었는데 물고기가 갑자기 수조에서 떨어졌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갈아입었는데 증상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서 물을 충분히 부었다. 몸을 만지작거리며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그럴 줄 알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는 소매에 불을 붙였지만 그 후로 부엌이 깨끗하다는 걸 믿지 못했다. 들것을 들고 개를 퍼올리고 쉼표, 눈먼바에 조각들을 치우기 위해 야생으로 향했다. 달리고 조정하고 잡동사니 몸을 부드럽게 만지며 잡동사니를 그에게 주라는 신호를 보내는 그의 눈빛. 하지만 조금만 숙여줄래. 닿을 수가 없네. 잡동사니를 그의 위로 올라가게 했지만 높이가 충분하지 않았다. 몸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인 그의 눈빛은 내가 잘못 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바지를 푸는 것 같았다. 나를 조롱하는 듯 아직 끝났어. 내가 울기 직전 내 입술이 우연히 그의 입술에 닿았다. 두 눈이 마주쳤고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눈을 크게 떴다. 첫 키스가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다. 부드러운 감촉에 나는 반사적으로 입술을 맞댔다. 곧바로 한 걸음 물러섰다. 마치 내 손이 잡다한 밧줄을 여전히 잡고 있는 듯 그가 뒤로 물러서는 순간 나도 함께 끌려갔다. 황은 너무 가까이 있었고 그의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숨 막힐 듯했고 원숭이는 몸을 꽤 많이 만졌지만 그의 팔은 내 허리를 꽉 잡았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요구, 정말 잘록한 허리가 있었다. 형님, 음식은 다 됐나요? 갈아입을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형님, 두 분 계속하세요. 서두르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찬우이가 끼어들었다. 잠 때문에 혀를 깨물었다. 매번 이런 광경을 마주한다. 형님은 오랫동안 만족하지 못하셨는데 좀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세상에 찬우이 분은 조금 물러서서 문을 닫았다. 밥을 먹자. 나는 그녀의 몸에 손을 얹고 일부러 조금 돌아섰다. 손이 정말 밝고 단단하다는 것을 느끼고 다시 꽉 쥐었다. 네?
그녀의 몸을 만지작거리며 제 작은 행동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부드러운 감촉이 그녀의 손에 아직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방금 키스했던 기억이 나니 다리가 꽤 이상했습니다. 정말 키스를 당했다면 더 강하게 반응했어야 했습니다. 그냥 사고였을 뿐이에요. 너무 많이 생각했나 봐요. 음식이 다 익었으니 그냥 먹으세요. 자리도 없고 설거지도 너무 많은데 며느리가 다 해줬어요. 진우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다 오빠가 해준 거구나. 내가 살짝 덮어줬을 뿐인데. 엉망진창이 된 그 장면이 떠올라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원래는 이 기회를 빌려 말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누가 되든 모든 걸 선택해야 했잖아요. 저는 맛을 내고 설거지를 하는 등 사소한 일만 했고 진우이는 폭죽을 터뜨려 보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엉망진창이 된 그 장면을 보고 남은 음식은 감히 먹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가 약간 당황한 것을 보고 떠났다고 진우이가 재촉했다. 모두가 더 이상 끈을 더하지 않고 곧바로 접시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그의 아들들은 마치 호랑이와 같아서 그가 그들과 싸우고 반쯤 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찐신 코코넛 조각을 접었는데 맛이 어우러져 매우 맛있었다. 맛있으면 많이 먹어. 진우이는 내 통통한 뺨을 보고 꽤 이상하다고 말했다. 내가 다 먹었을 때쯤에는 여드름이 꽤 났고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인터넷 카페에 가서 게임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나를 기숙사로 데려가는 문제가 너무 좋았고 나는 번역본을 만질 수 있었다. 너무 많았어. 혼자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해. 형, 나를 집에 데려가. 맞아. 형, 나는 아직 게임을 해야 해. 나쁘지 않은 방법이야. 저는 항상 녹색 마당에 들어가서 교대로 도와주었다. 번역본을 만지작거리며 나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은 즉시 다가왔다. 가자. 번역의 몸을 만지는 것이 먼저였다. 나는 고마운 마음으로 소년을 돌아보았다. 나중에 꼭 맛있는 식사를 해야겠다. 밤은 점점 짙어지고 노란 가로등 아래 쉴 새 없이 나방들이 불빛 주위를 맴돌았다. 밤바람이 내 몸에 남은 열기를 휩쓸어갔다. 방금 부엌에 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번역의 몸을 만지는 것은 이미 서둘렀고 마치 사랑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는 것처럼 다시 큰 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할 것이다. 그건 내 첫 키스였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마치 내 자존감을 툭 치는 것 같았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얼굴을 세게 때렸다. 그녀가 몸을 어디로 밀어내는지. 주변 분위기가 갑자기 격렬해졌다. 그녀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어둡고 무서웠다. 그녀의 눈빛에 담긴 공포는 그녀를 더욱 사납게 보이게 했다. 마치 괴물에게 달려들 것만 같았다. 문득 깨달았다. 그녀는 학교 폭력배였다. 그녀가 감염되었다고 해도 얼마나 미친놈인지. 감히 그녀의 얼굴을 때릴 뻔했군. 게다가 바구니는 보물이었는데 그녀를 꾸짖어서는 안 됐다. 나는 그녀의 셔츠를 꽉 잡아 같은 것에 부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가 도착하자. 그녀는 기숙사 쪽으로 살금살금 걸어갔다가 돌아서서 떠났다. 마치 엎드려서 칼로 찌른 것처럼. 그녀는 이미 자신의 심기를 드러냈다. 그날 밤부터 나는 그 시체가 다시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했다. 형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지갑에서 정류장 외 지부 이름이 튀어나왔다. 그 후 이 방울은 검은 시체를 마주하려 했고 조금 더 가까이 서자 온몸이 차가워졌다. 화가 났을 것이다. 누가 감히 우리 형에게 화를 내겠는가. 그 사람은 분명 그를 바로 때렸을 것이다. 황. 며느리만 그럴 수 있을까? 며느리만 아니면 형수만이라도 시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다음날 아침 다시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회의 말 외에도 매일 아침 운동장으로 달려가는 몸이 움직였습니다. 우연한 만남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만 멀리서 정사령관의 만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와 몸이 움직이는 것이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몸에서 여전히 악취가 났습니다. 그는 천을 훔쳐 달아났을 것입니다. 아침차보이. 아침차보이? 나는 서쪽 문으로 대답하며 밝은 눈을 움직여 몸을 움직였습니다. 와. 그도 뒤따라 조깅을 하며 몸을 만지고는 내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조심스럽게 달려갔다. 찐후이는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에 앞뒤를 살피며 재빨리 달아났다. 요즘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그는 전날 나를 본 생각에 잠긴 듯 몸을 만지고 맥박이 빨라지기를 바라며 가까이 던졌다.
운동복을 입은 소녀는 몸을 흔들며 미소 짓고 있었다. 달릴 때마다 머리카락이 힘차게 흔들렸다. 몸을 만지자 이미 술이 깨고 달리는 발걸음에 집중했다. 아, 너무 아파서 소리가 나서 뒤로 물러섰다. 어린 소녀가 물에 빠져 자신을 찾는 모습을 보고 그는 인물을 잃었다. 무릎의 상처에서 떠나지 마세요. 망설임 없이 몸을 만지고는 그를 똑바로 안고 의료실로 달려갔다. 나와 그의 축축한 가슴털은 그의 강인한 팔이 나를 꽉 움켜쥐는 것을 느꼈다. 강하고 불굴의 두 번째 주사는 나를 쓰러뜨렸다.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차액을 만져보니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그런 다음 그 동물을 찾으러 갔다. 조금만 치료해 보려고 눈썹을 문지르며 울부짖었다. 너무 아팠다. 차액을 만져 손에 감은 붕대 아래로 문지르니 거의 다 됐다. 그의 피가 조금 나아졌고 움직임도 훨씬 가벼워져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고 있었다. 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문을 나갔다. 그를 굴욕시키지 않으려는 계획은 정말 유리했다. 끝났다. 그는 마치 누군가에게 제지당하는 듯 공손하게 일어섰다. 부드럽고 강한 내 손이 그의 손가락 끝을 부드럽게 잡았다. 나는 그들의 진짜 시누이가 되고 싶었다. 좋은 의미의 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다. 나는 당신을 좋아한다. 당신은 나를 좋아한다. 헛소리하지 마라. 그의 피는 너무 딱딱해서 나조차도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다. 나는 그의 허리를 팔로 감쌌다. 그는 정말 나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는 걸까? 나는 생각하지 않았다. 몇몇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으면 그에게 무엇이든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내가 상상했던 것처럼 쉽지 않았다. 나는 도망쳤고 그는 나를 베었다. 내가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나는 더 화가 났다. 그는 결혼 액체를 씻어내고 나를 의무실에 남겨두고 떠났다. 나는 고백에 대한 가짜 답변조차 없었다. 잊어버려. 다리가 세 개인 남자는 찾기가 어렵다. 왜 나무에 주사를 놓아야 하는가? 나는 천천히 눈을 뜨고 약간 붉어지기 시작했고 장장 전화로 가. 알로에. 언니, 나는 너를 찾으러 왔다. 덩트 스틱. 이리 와. 언니, 나는 방금 운전 면허 시험을 마쳤어. 오늘 너를 신선한 공기 마시러 데려다 줄게. 너의 학교 정문에 있어. 집에 가. 그러면 이 녀석이 또 여기 온다. 덩트 스틱은 내 사촌이지만 사실 그는 나보다 한 살 어리다. 나는 기분이 좋고 죽을 것이다. 머리를 손질하고 옷을 갈아입고 냄새를 조금 줄였다. 또 다른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 언니,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강하고 꽉 껴안겼다. 언니, 너무 보고 싶어. 큰 머리를 어깨에 얹었다. 덩트 커. 다 됐어. 머리 다 빠졌어. 둘, 가자. 언니, 바람 좀 쐬러 나가자. 통투커가 굴에서 운전면허증을 내게 겨누었다. 언니, 또 왔어. 그 남자는 운전대에 앉아 헤드폰을 끼고 자랑스러워했다. 나는 길가에 서서 우리를 지나치는 자전거 몇 대를 바라보았다. 정말 나야. 하지만 이렇게는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어. 여기 오는데 얼마나 걸렸어. 나 학교에서 학교까지는 보통 1시간밖에 안 걸려. 빼고 2시간. 아니, 아마 1시간 정도. 어디 가는 거야? 둘. 도착하면 알게 될 거야. 이 녀석도 아직 얼굴을 숨기고 있네. 아, 그럼 낮잠이나 자자. 통투커는 식당으로 돌아왔다. 내가 돌아보니 언니가 잠들어 있었다. 목소리가 무겁고 새롭지 않았다. 언니, 일어나. 우리가 왔다. 나는 꿈결같이 눈을 뜨고 문 밖을 내다보았다. 사나운 날개의 어두운 부분이 시야에 들어왔다. 여긴 어디지? 언니, 여기는 상가야. 여기가 방금 새 가게를 열었다고 들었어. 전에 가게에 가본 적이 없는데 들어가서 보고 싶어. 통투케는 내 손에 기대어 흔들렸다. 나중에 어떻게 집에 갈까? 덩투케, 너희들 나한테 전화해. 아무 말도 못해. 가자. 가제. 전등이 깜빡였고 군중은 음악 소리를 따라갔고 이곳은 모든 압박감을 해소한 듯했다. 전등이 열리자 리파치라는 여자가 흔들렸고 무덤으로 가득 찬 깨끗한 우유잔이 만들어졌다. 나는 가벼운 농도의 리체까이 한 병을 주문했다. 맛은 달콤하고 마시기 편해서 보통 나무에서 만든 음료와 다를 바 없었다. 신경 쓰지 않고 더 많이 마셨다. 통투크는 예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 손을 잡아 격려했다. 가게 한쪽 구석에는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몇 쌍의 눈이 있었다. 잠시 빛을 비추자 그 사람은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끈적끈적해져서 화장실에 갔다가 나중에 돌아왔다. 그래, 너 왜 그래? 내가 이미 들고 있었어.
나는 방금 화장실 문으로 걸어갔는데 어머니의 손이 갑자기 내 입을 가렸다. 이상한 공황 상태에 빠져 나는 이제 발을 세게 뒤로 찼다. 마치 양측이 한 걸음 이상인 것처럼 즉시 뒤로 물러나 지불했다. 그것은 나였다. 내 입을 가렸던 손이 떨어졌다. 네가 여기 온 후에 그는 다시 왔다. 시체의 얼굴을 만지자. 목소리는 전에 없이 낮고 고요했다. 내가 3구역에 들어선 순간부터 그는 보았다. 하지만 나는 혼자 가지 않고 깨끗한 병을 들고 갔다. 형! 저건 형수랑 내 옆에 있는 남자 아니야. 씨발. 내가 잘못 말했단 걸 깨닫고 다리가 바로 멈췄어. 시체 얼굴을 만지고 내 손에 누워있는 총감독의 손을 빤히 쳐다보면서 달려가서 둘 다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였어. 며칠 전에는 널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새 사람이 생겼다고. 둘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걸 보고 너무 화나고 짜증이 났어. 마침내 내가 혼자 나가는 걸 보고는 정말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 주연 배우 얘기라는 걸 깨닫고 일부러 놀리지 않았어. 당연히 나였으니까. 네가 날 사랑할 수 없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없나. 세상에는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봐. 난 너보다 잘생기지도 않았고 섹시하지도 않았고 실력도 훨씬 더 뛰어나. 내 대해 얘기하고 나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 눈을 크게 떴더니 눈앞에는 스위셴의 확대된 잘생긴 얼굴이 펼쳐져 있었다. 게다가 그는 그물까지 내밀었다. 스위셴은 내 부드러운 입술이 마치 유연한 가위처럼 느껴졌고 거울은 그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그는 점점 상식에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가볍게 만지작거렸지만 점점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디치탄이 나를 벽에 밀어붙이고 한 손을 소녀의 등 사이에 끼워 넣으며 내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다. 바람이 불안정했고 내 얼굴은 붉어졌다. 더 이상 시도하기가 어려워서 나는 재빨리 그를 세게 때렸다. 그때서야 그는 나에게 놓아주라고 했다. 너 뭐 하는 거야? 잊어버려.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할게. 나는 그가 나에게 한 말을 정확히 반복했다. 누군가에게 익숙해져 떠나려는 순간 그는 나를 다시 끌어안았다. 넌 틀렸어. 넌 날 좋아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나를 보니 그냥 꽉 껴안고 싶어. 그런데 왜 전에 날 거부했어? 난 네가 백인인 줄 알았는데 넌 날 정말 좋아했어. 둘 다 검고 예쁘지도 않고 나보다 나이가 많잖아. 여기까지 말하면서 그는 잠시 멈췄다가 진지하게 덧붙였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 얼굴은 붉어졌고 마치 내 무덤을 파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당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직도 나를 좋아합니까? 소디치탄의 눈은 밝았고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나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지만 그는 거기에 있었지만 매우 수다스러웠습니다. 나는 그를 밀어내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는 내 손을 꽉 잡고 놓지 않고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왜 나를 따라 들어오고 싶습니까? 소디치탄의 빛꽃은 다른 남자를 보았습니다. 쿠쿠, 나는 밖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치탄은 나를 그들이 앉아있는 곳으로 끌고 가고 싶어 했지만 나는 톤투 디엔을 찾고 싶다고 말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즉시 어두워졌고 바로 이때 톤투 디엔이 나를 보았습니다. 누나, 왜 화장실에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니? 친구를 만났어. 이쪽은 소딕탄이고 이쪽은 제 사촌 톤투 디엔입니다. 톤투 디엔은 소딕탄의 얼굴에 떠오른 두려움을 보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여전히 치치의 친구라는 뜻이었으니 크게 문제될 건 없었고 그들을 위해 기뻤습니다. 안녕.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콘. 방금 번역본의 심장에 있던 쌍방. 사촌돌이 바로 내려오는 걸 들었습니다. 그가 맑게 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든 아니든 말입니다. 좋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즐겁습니다. 언니, 가자! 응. 진우이, 아니요. 번역본의 통로로 가는 걸 잊지 마세요. 진우이는 재빨리 출산 방식을 바꿔 혼인했습니다. 나머지 남자들도 나를 이름으로 불렀어. 기억나. 내가 또 자기소개를 하던 참이었어. 사건이구나. 여기 게임방이 있잖아. 들어와. 시끄럽게 놀 수 있는 방이 있어. 알았지. 진휘와 루이아는 각자 몇 가지 일반적인 역할을 맡았어. 아주 가까이서 흰 종이를 보고 있었지. 형제들은 뭘 기다리고 있는 거지? 번역본이 갑자기 멈춰서서 나를 깊이 바라보았어. 이 기회를 줘서 고마워. 난 몰래 행운이라고 생각해.
정신 차렸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착한 아이인데. 이 둘은 절대 다시 만날 수 없을 거야. 그날 이후로 번역본은 매일 아침 내 침대로 아침을 가져다 줬어. 게다가 전부 그가 직접 만든 거였지. 꽃을떡도 다 준비돼 있었어. 결국 하이는 두 사람이 결혼도 하지 않았고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 그게 다야. 옷가지와 함께 빨래를 했고 이제 연애는 그에게 엄청난 두통을 안겨줬어. 탄 형님, 당신과 그 상황은 이미 끝났어요. 진우이는 그것을 보고 운명이 바뀌었다. 이 며칠 동안 하이는 요리와 우유 케이크를 먹었고 심지어 여자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었다. 나중에도 그는 거래를 끝내지 못했고 하이는 분노했다. 맙소사. 탄 형님, 더 이상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기분이 좋다. 아직 아내도 없는데 농담하는 거야. 진우이는 약간 조심스러웠지만 잠시 생각한 후 자신감이 생겼다. 탄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형수의 책임을 당신에게 넘겼습니다. 나중에 당신이 하나를 갖게 되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호감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화관에 가는 것입니다. 알겠나요? 그 말을 한 후 잔호이 트렉스. 자는 도망쳤고 그래서 딕타는 티우에게 후예 번호의 유래에 대해 물었다. 그래서 딕타는 방금 묶인 계정을 보고 약간 친숙함을 느꼈다. 하지만 별 생각 없이 새로운 지점은 영화관에 가는 것을 곧바로 믿었고 마침내 주도권을 잡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웃었고 바로 동의했습니다. 딕타는 몸에 꼭 맞는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그 안에는 옆면이 트인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자살 장면을 보고 저는 몇 번 심호흡을 했습니다. 몸에 꼭 맞는 블라우스를 입고 파충류 바지도 입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를 유혹하려는 걸까요? 누가 그에게 이런 옷을 입으라고 했을까요? 저는 격렬하게 뛰는 심장을 억누르려야 했습니다. 딕타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고 초조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찬 후이와 루츠비엔이 건넸습니다. 지금부터는 당신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단단한 상관이 두근을 가져갈 줄은 몰랐습니다. 좋아! 그는 제 머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개인 영화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가격 대비 매우 저렴하고 사적이고 매우 편안한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유령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흥미진진하다고 생각하며 공포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고귀한 얼굴이 갑자기 화면에 나타나자 나는 바퀴를 돌렸다. 문제는 서로의 지점으로 곧장 그 사람의 심장으로 향했다. 한 손은 무의식적으로 밟고 단단한 복근에 얹고 다른 한 손은 그의 바지 단추를 잡았다. 하하, 그것을 잡았다. 그 사람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 가운데 내 손을 잡았다. 얘들아, 이야기 듣고 있니? 키스해줄래?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몸을 숙여 내게 키스했다. 이 흥분은 뭐야? 누가 키스하라고 했어? 그의 울음에 얼굴을 묻고 억지로 깊은 키스를 했어. 하지만 감염됐어. 내 여자친구가 되는 건 작은 지분 같은 거야. 영화가 끝날 때까지 우리 둘 다 영화가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지 못했다. 나랑 같이 가. 내가 네 집에 요리 좀 해줄게. 알았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그림자가 무거웠고 돈이 전화를 끊고 문자가 오고 몸이 갑자기 움직이더니 그 사람은 당황했다. 아빠. 엄마. 둘이 온 후 침착하던 아줌마가 땅에 쓰러졌어요. 젠장. 어머나, 이 여자 진짜 죽이에요. 차와 타는 이미 커플이에요. 그녀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둘은 엄청 고정돼 있어요. 아빠가 내 손을 잡고 춤을 추면서 말했어요. 행복하게 생각은 아니었어요. 엄마, 둘은 서로 알아요. 3개월 전에 아빠가 상자 안에 닭을 넣고 걸어다니며 뜯어먹었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개가 나타나 내 손에 들린 닭을 먹어버렸어요. 여기 닭이 있어요. 방금 다 먹고 따라갔어요. 두 번째 언니가 중구 지역을 한 바퀴 돌았는데 마침내 개가 중년 여자 앞에 멈춰섰어요. 와스타이, 집에 가는 길은 아직 알아. 입에 뭘 물고 있는 거야? 그녀는 개의 입을 벌리고 반쯤 물린 닭을 꺼냈어요. 아가씨, 저게 개의 닭이에요. 아가씨, 미안해요. 이 닭은 얼마예요? 상관없어요. 나는 조각조각 깨물려 더 이상 먹지 않은 닭고기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여자는 신선했고 차우는 아직 학교에 다녔지. 그래, 차우는 닌탄에서 공부했어. 같은 곳에? 네, 따님도 거기서 공부했지. 차우에게 친구가 있어.
아니면 내 딸을 너에게 소개시켜줄게. 그녀는 정말 예쁘고 사진을 보여줄게. 주의하려고 했는데 사진을 보니 삼촌. 언제 그녀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정말 수염아, 네가 충분히 나이가 들면 내가 너를 돌보게 놔둬. 그러니까 나는 너를 돌보는 어머니의 책임이 있어. 이제 번역체는 황제와 동등한데 왜 네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듣지 못했을까? 네, 어머니가 몇 번이나 말했어. 궁궐에 가면 소시지를 잃을 거라고. 번역체는 기쁘게 내 목을 만지며 네가 너무 운이 좋다고 해와 달 이후로 짝을 이루었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닭 한 마리를 아기와 맞바꿀까 생각했는데 너무 벅찼어요. 대학 졸업 후 저와 소딕타는 결혼했고 장군은 저를 웨딩캣 태워주셨어요. 누나, 저놈이 감히 널 괴롭히면 나한테 말해야 해. 내가 반항하지 않더라도 난 내 사촌이 될 수 있어. 그녀의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를 듣고 눈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고마워요. 자칭이에요. 우리는 모두 가족이에요. 누나, 저는 당신의 소중한 여동생이에요. 사회자가 선서를 낭독했고 저는 아버지와 악수를 한 후 재단에 서 있는 강인한 남자에게 천천히 걸어갔어요. 엄마와 아빠는 항상 제 뒤에 있을 거예요. 아빠는 제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어주고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자연스럽게 생각했어요. 소릭찬, 저 녀석아, 내 소중한 닭은 너 거야. 감히 저 녀석을 괴롭히면 난 그를 편히 쉬게 하지 않을 거야. 소딕타는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맑았고 아빠를 안심시켰어요. 저 사람들을 평생 사랑할 테니 저 녀석이 고통받지 않도록 할게요. 노래가 불려지고 문이 열렸다. 황금빛 손춤이 끝났고 나와 소딕타는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상대방의 입술에 살며시 키스했다. 꽃이 날아다니는 배를 함께 두지 않고 날개 사이에 선을 그었다. 뻔뻔스럽게도 나는 꽃 12송기를 얻었고 다음에 키스할 사람은 분명 나였다. 후용의 발이 꽃을 잘라내고 흙투성이가 된 드릴을 돌렸다. 나는 그의 머리를 밀어냈다. 원래는 급히 밥을 먹어야 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놓아주었고 나는 오각각 장면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예상치 못하게 무거운 기분이 들었고 바로 그 직후 뜨거운 키스가 이어졌다. 그래서 딕타는 나를 안아 올려 큰 침대 쪽으로 걸어갔다. 그가 막 밀어내려는 순간 나는 갑자기 움직여 그의 몸을 밀어 올렸다. 이 남자, 그는 내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매력이 가득한 입술을 가볍게 맞물었다. 그래서 딕타는 침을 흘렸고 그의 눈은 깊어졌다. 내 손이 그 남자의 머리 위의 흉터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갔다. 얇은 입술 사이로 붉은 입술이 지나갔다. 목구멍까지 닿는 생각에 마침내 60개의 입술이 밝은 복근에 멈췄다. 그래서 디치는 놀림을 받아 대마초를 쓸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는 내 셔츠를 꽉 누르고 그의 손은 부드러운 쌀, 시냇물로 올라갔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감염된 사람들. 사랑해. 나는 미소 지었다. 내 목소리에는 약간의 물이 피어났다. 나도 사랑해. 고등학교 동창회 이야기예요. 개인실에서 그 큰 면제들이 여기 왔다. 아이가 많이 태어날수록 집이 더 아름답다는 것은 사실 감염된 사람들. 이것은 내 남편. 그래서 디압보다 나쁘지 않은 집. 너무 잘생겼다. 내 옆에 있는 절친이 가볍게 내 어깨를 만졌고 나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 보지 마. 길을 잃은 내 남자는 결코 틀리지 않았다. 나라에서 먹고 마시지만 사람들은 함께 이야기를 검토한다. 감염된 사람들. 8% 영 시험을 치렀던 때를 기억하니 그때 체육 수업은 2교시로 쉬웠고 우리는 시험을 위해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2반의 여자아이들은 중학생이었고 니엠과 우리는 1등이었고 선생님은 백인이었습니다. 니엠이 직접 했죠.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눈을 돌렸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내가 직접 했어요. 그래서 디치탄이 그랬어요. 달리기 수업에서 넘어진 순간을 기억하며 톤은 집중되었고 학교는 활기찼습니다. 그럼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두치 기절하더라도 니엠은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날씨는 30도보다 더웠지만 그는 아직 나보다 어렸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시험을 볼 때마다 니엠은 항상 완벽한 점수를 받았어요. 학교에서 확인했을 때. 그래서 딕탄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반쯤 죽어 있었고 냄새는 매우 강했고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피아노를 켰고 벽에 기대어 있었다. 하지만 얼굴은 키 큰 남자였고 밧줄을 살짝 시험하고 있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반은 항상 음탕하고 항상 좋은 성적을 받았고 나는 그랬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심지어 내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다. 나는 침이 흘렀다. 그 여자는 아직 불타지 않았고 나는 그저 너의 관심을 끌고 싶었을 뿐이었다. 나는 내 실수를 알았다. 그래서 디시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내 머리 뒤에 손을 얹고 깊고 지배적인 키스를 했다. 갑자기 복도가 환해졌고 내 눈은 흐릿했고 내 두 손은 그의 목을 꽉 움켜쥐었다. 그래서 디시타는 내 손에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목소리는 쉰 채였다. 잊어버리고 다시 해봐. 나는 그를 멍청하게 바라보았다. 응. 그는 학교 반의 힘을 시험해 보려고 의심스럽게 미소 지었다. 다음 날 나는 학교 중반까지 리삐와 함께 잤다. 5년 동안 길을 걷다 보니 다리를 쭉 뻗고 중얼거렸습니다. 밀크쉐이크 쏟은 사건 때 소딕탄이 얼마나 강한지 알았어야 했는데 나는 가르친다. 다시는 내 몸을 쏘지 않겠다.